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자를 텐데 뭐. 네, 1월 15일이죠.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토론 정종근입니다. 예, 배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데보라님, 한다나님, JJ님, 스르르님, 포청천님, 다롱님, 효신님, 집감님 모두 반갑습니다. 포청천님도 그렇고요. 예. 위에 안 보이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죠? 한 2, 예. 3일 바짝 추웠다가 이게 사만사원이라고 해나 하여튼 약간 좀 추웠다가 풀렸다가 다음 주 또 춥다는데 아주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도? 그러니까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오늘도 뭐 영하 6도에서 오후에는 영상 4도니까 영하 막 5, 6도는 추운 게 아니야 그냥. 그렇죠. 뭐 한 10도 정도 가야지. 그러니까 체감 온도 한 13, 14도가 되어야지 아 춥구나 이런 거고. 그 정도는 걱정은 그겁니다. 한강이 결빙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위로만 와서 체감만 하고 실제로는 안 되는 건지 이거는 또 분석을 해봐야 돼. 이거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이 단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기후학자들도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한강 결빙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추위가 왔다가 이게 물러나는 개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어떤 뭐 바람 뭐 이런 영향으로만 되는 부분은 이거는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인디고님, 박춘현님 처음 오신 분 같아요. 문주님, 나야나님, 토마토님, 지희님, 주장님, 크레영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도 하지만 뭐 우리가 걱정해봤자 뭐. 근데 이게 사람이 확실히 추우니까 마음도 이게 뭐죠 이게 움츠러든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따뜻하면 이게 쫙 풀어지고 뭐 있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환경 요인하고 좀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추운 날 범죄가 많을까요? 더운 날 범죄가 많을까요? 그냥 상식 퀴즈. 더운 날. 더운 날? 아닌가? 이제 제가 질문 잘못했죠. 봄, 가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은 범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뭐 있어요? 이유는 이제 범죄는 활동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겨울이나 여름은 떨어지는 다만 겨울에서의 가정 내 범죄는 좀 늘어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인간과 범죄 활동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리가 너무 좁아지면 충돌이 일어나고 감정거리가 갖고 늘어나면은 사실 거기도 문제고 이런 것이 범죄와 인간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합의되고 이제 검증된 어떤 데이터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숙인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좀 이렇게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사고가 겨울보다는 오히려 여름에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겨울에는 어쨌든 자기 본능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건물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자기 방어 기제가 가동이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약화되니까 오히려 사고가 더 많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도 되신 분이니까 우리 편집장님이 뭐? 깜빵에서 예. 여름에 사고가 많다 그러잖아요. 겨울에는 좀 덜하고 예.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신영복 선생의 이제 그 유명한 책에도 나오는 게 예. 겨울은 어쨌든 서로 가까이 있어서 체온을 전달해야 되고 여름은 가까이 있으면 짜증 나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인간 생활과 범죄는 거의 동일합니다. 저게 왜 뭐 초점이 되죠. 예. 예. 자 얘기를 해봅시다. 로라님, 심진님, 예, 수지님, 수기님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뭐 배 선생 뭐 패션 가지고 관심이 많으셔 네. 다들 뭐 많이 얘기했지만 예. 69년생 불꽃 같은 삶을 살려고 69년생. 근데 이 옷을 선물해 준 우리 후배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불꽃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찌그러져 있죠. 아니 69년생이면 나보다 한 살 어리잖아. 이게 이제 호적이 그렇고 실제는 다르죠. 됐어. 예. 다 그렇게 얘기해. 예. 자 오늘 사건 사고 얘기해 봅시다. 먼저 지난주에도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개인정보 관리, 특히 개인정보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에서의 그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그쪽이 오히려 너무 많이 유출되고 있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지난번 이석준 사건이죠. 그렇죠. 이석준의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사실 그 루트를 가보니까 그 출발이 구청 공무원이 그 돈 2만 원 받고 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약간 쇼킹을 줬는데,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이게 뭐 건수가 많고, 이에 반해서 이것에 대한 뭐 징계나 제재, 처벌 같은 경우는 워낙 경미하고 그냥 경고 수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15만 건 중에 8만 건, 15만 건이다. 전체 1년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징계로 처리 끝난다. 그것도 경미한 징계, 뭐 경고 정도가 된다거나. 또 하나 문제는 그 우리가 뭐 공익근무나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그 이분들은 원래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데, 워낙 또 일이 몰리고 이러면 이제 단순 업무에 대한 위임을 시키면서 했던 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다. 조주빈 박사 사건이 예. 그 부분이었죠. 예. 그리고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침이 없거나 예. 있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유출했다고 해서 징계도 미약하고 형사처벌은 기껏해야 2명 정도밖에 없다. 10몇만 건인데. 예. 그리고 15만 건 중에 8만 건이 단순 어떤 실수로 처리된 거다. 예. 근데 그건 웃기는 것이 예. 실제로 이제 요번에 이석준 사건에서도 예. 그 공무원이 차적 조회를 한답시고 마치 이게 실수한 것인 양 눌러갖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안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출력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록이 남는데 출력을 안 하고 보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그걸 유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 주민등록번호 뭐를 한두 자리 잘못 눌렀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거를 네.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얘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 푼돈거리예요. 저도 사실은 성북경찰서에 전산조회 담당을 했었을 때 그렇게 유출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툭 쳐갖고 나오는데 실수.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거는 화면에 떴어요. 뜨고 그럼 그걸 착착착 찍어서 유출하면은 끝. 보고가 안 되고 보고돼도 이거예요. 징계가 없는. 이게 8만 건 넘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통합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고려대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특정한 형태의 그 어떤 IP라든가 아니면 단말기에서 이런 종류의 그 실수를 가장한 형태의 어떤 유출이 다수 일어나는 어떤 패턴이 발견될 때 그것을 역추적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그냥 이런 걸 설치하자. 그래야지 유출을 막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일종의 빅데이터 개념으로 그것도 안 하고 있다. 우리 이 정부에서는 뭐 그냥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말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사후 이건 말이 안 된다. 사전에 교육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되도 않는 소리고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제일 그 대표적인 게 어쨌든 지금 뭐 3년간의 사건 중에서 이 징계 대상 올라간 게 한 150건인데 형사가 고발된 건 2건인가 3건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징벌에 이거 심각한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은 결국 징벌에서 나오는 게 있는 그렇죠.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사전적으로는 이게 이 정보에 들어갔던 사람에 대한 흔적 네. 이건 누가 이 사람 정종권에 대한 이 개인정보를 누가 열람했는지 1월 15일 날 누가 했는지 바로바로 이 코드가 남게끔 해놓으면 이게 경각심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은행이나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다른 때는 미약하다. 있다 하더라도 대충 넘어간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안 한다. 그냥 사후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을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면 자기 새끼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도 역시 예.
그렇게 돈 벌어 먹었던 어떤 뭐 전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정부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빼먹었으니까 그럼 여기와 연결되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국민카드 아니면 뭐 이런 카드 같은데 수천만 건 빼나갔잖아. 걔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통합적인 형태의 것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다 빠져나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이게 이전에 활동하던 그러니까 이 사회 활동을 하던 분 중에서 소식이 끊어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 돌아가셨다 이런 소문이 돈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의 근황을 확인하려고 추적을 했는데 다 연락을 끊고 사셔가지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대학 동기 과거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 살고 있는지 추적하려다가 결국 제가 마지막에 가만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어디에 살던지 간에 건강보험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이든 직장이든. 그래서 건강보험 직원한테 이러이러한 사정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좀 확인해 줄 수 없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그 가능한데 그런 순간 나는 잘린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아무리 위급하고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내가 고난도 없는 내가 했을 때는 그건 바로 확인이 되고 바로 그거는 해고가 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할 말이 없는 조건이다. 이런 정도의 규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모든 개인정보 다루는 범위까지 다 확장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개인정보에 하면 두 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이런 뭐 핸드폰이나 이런 업체에서 유출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근데 거기에서 나가는 개인정보는 주로 신용정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미싱이나 이런 데 악용이 되는데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의 개인정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소잖아요. 주소죠. 그러니까 신용정보에서는 은행에서는 알잖아요. 우리 은행 바꾸더라도 주소 이사하더라도 근데 바뀌었다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주소로 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서는 온라인의 신용정보가 중요한 거고 오프라인 정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 구청에 이사했는데 이사 신고도 안 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가 나가게 됐을 때는 지금 이석준 사건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위험성이 상당히 농후한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내부 공무원들의 징계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징계를 지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외부 감시를 맡겨야 된다. 이놈들이 대부분 봐주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렇게 손바망이 징계를 한다. 그리고 임종인 교수 얘기처럼 시스템을 구축해 놔라. 그리고 그 시스템을 외부 감시자들한테는 국회든 어디든 해라. 두 가지만 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대응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가 뭐 언론에다 보면 저기 어디 뭐 은행에서 1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더라. 당신 정보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별로 위기감은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이 이석준 사건을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위기감을 많이 가지게 됐던 계기인데 그래서 개인정보 이런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뭐 고급스러운 개인의 어떤 권리,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요건 됐고 요건 넘어가고 관련해서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난 것 중에 하나가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특히 미성년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보통 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이런 경우인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것을 영상 진술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폭력 아이들 10조 5항. 예. 특정한 조건 하에서 영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법정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이게 피고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해로 추정되고 있는 자의 방어권에 한계가 있다. 해서 이걸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5살, 7살짜리 애들 만약에 그런 피해를 당했으면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증언한다. 이것도 약간 운발란사한 거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죠. 이건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법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건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이것이 논란이 될 때 이미 좀 대안을 마련했어야 된다. 이미 이렇게 바뀐 다음에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 밑에 이제 이 대응 TF가 만들어졌는데 일종의 노르딕 모델이라고 해서 대안을 찾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노르딕 모델이란 건 이겁니다. 노르딕 모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저기 뭐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식 모델이라는 거죠. 북유럽식 모델이라고 하는 워낙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데인데 거기서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 아니면 청소년에 성범죄가 있는데 그럼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하다고 하면 피고인 측 변호사가 질문할 내용을 가져와라. 그럼 그 질문한 내용을 변호사가 악의적으로 질문 못하게 내용을 이 그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상태 아니면 그 심리적인 어떤 도움을 준 사람이 참석한 상태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신 질문해 주는 방식으로 원래는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만 해서 법정에 제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정언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반박 논리를 설명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영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또 오면은 실제로 변호사들이 악의적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게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는 수임과 관련되고 이익과 관련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10살짜리 이런 애들한테 이제 유도신문 이렇게 하죠. 너 평소에 어떤 뭐 이런 어떻게 생각해 이래서 일종의 실수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성년자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성인 성범죄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평소에 행실이 어땠나는 둥 왜 네가 술 먹고 그랬나 이런 얘기를 변호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들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다고 쳐도 청소년들이나 아동도 못하면은 그거를 대신 질문하는 사람은 실시간이어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르딕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녹화가 안 돼도 실제로 직접 변호인들이 묻는 게 아니라 그 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대신 묻고 답을 할 때 대신 전달해 주는 아니면 뭐 직접 얘기를 하는 직접 공격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노르딕 모델인데 그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느냐 조금 그것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조금 걸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피해 사실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탄핵이. 반박하고 할 수 있는 이 과정 자체를 보장해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탄핵권을 그러니까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에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법률학자도 있는 거고요. 그 노르딕 모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일단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측에서 그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일정히 반영을 했어.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렇다고 왜 5살짜리 10살짜리 애를 법정에서 그냥 바로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고민했던 게 이제 노르딕 모델인데 이것 자체도 약간의 논란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충분히 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라고는 건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 법무부의 TF팀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고민을 조금 미리 했으면 지금 당장 5살짜리 10살짜리 애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조항이 위헌이 됐기 때문에 실효가 됐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인권을 중요시하는 정부라고 하면 법무부의 이 팀에서 미리미리 좀 하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많았었죠. 그러니까 항상 뭐 소위 말하면 가해자.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다. 애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면서 계속 그 영상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흠집내고 스크래치를 내고 했던 게 전술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저는 이 영상 진술을 받아들여 주니까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그런 어떤 다른 물적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기법을 개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실제로 왜 영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차선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물적 증거 중심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의 진술을 차선적으로 해서 증거를 취득하는 게 차선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적 증거를 충분히 취득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기 수사기관 애들이 예. 거꾸로 여기는 등한시하고 이쪽을 해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충분한 어떤 물적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게 했어야 되는 법무부에서 분명히 이것을 행정안전부나 이런 경찰청에서 하는 어떤 토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것만 중심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것이 신뢰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죠. 게으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형사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럴 기술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그 이 단둘이 피해자 가해자만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물적 증거는 지금 같은 시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취득하기가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개발을 안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허둥지둥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하자면 성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 성인의 진술의 비중이 별로 중요하지만 크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측면에서 아까 물적 증거나 상황과 이것으로 이 범죄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렇죠. 거꾸로 이제 미성년 성범죄 같은 경우는 미성년이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 진술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높고 오히려 물적 근거 이것들은 오히려 약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공격하려고 한다. 피고인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국은 그 목표를 성취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이 증거를 취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 왔으면은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완충이 되는데 이건 분명히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 쪽 법무부의 그 이 게으름 이것도 한몫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은 노르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 상쇄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형사 사건의 그 이 재판이라든가 수사는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런 노르딕 모델이든 무슨 모델이든 간에 빨리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 뭐 5살, 10살짜리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서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죠. 상황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걸 부모는 적극적으로 뭐 반대하니까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갖고 범죄자를 처벌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 지금이 그렇죠. 이게 부담이 돼버리면 뭐 철회를 해버린다거나. 그렇죠.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건 고소 취하한다 해서 사건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경찰 애들은 이걸 핑계 삼아서 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검찰은 이걸 핑계 삼아서 불기소 처분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려고 하는 뭐 노력은 있는데 왜 그런 노력이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1번. 2번은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위헌 소송 시비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하시죠. 로자님, 이경규님, 73님, 좀 늦으셨네요. 나경님, 안나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누가 어느 분이 인디고님이 저보고 68년생이냐고 보는데 맞습니다. 우리 잔나비띠입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생각보다 그 나이에 비하면 제가 동안인 편이죠. 많이 좀 도와주세요. 동안인 편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길은 구독자 많이 가져오시고 최수진님, 행복하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우리 이수정 교수님 말씀은 이분은 참네. 아이고 뭐하러 가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뭐 한마디 드리자면 이수정 교수님은 저도 방송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관도 있지만 사실 지금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 과학자 그리고 학자로서 자신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건 중요한데 무분별한 음모론 근거도 없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칩니까? 그거를 지금 그 정치 집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해버리면은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분이 굉장히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이거는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뭐 해설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소양 이것 자체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면 이거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한 가방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럼요. 전문가라는 어디 간판 하나 달고 와가지고 오만 쓸데없는 또는 자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까지 막 지르면 그런 가방권을 전문가한테 주는 건 아니다. 그럼요. 걱정이 좀 됩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범죄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도매권으로 넘어가서 다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일단 뭐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내 얼굴이 밝아지고 있잖아요. 얼굴이 밝아지셔요? 다 동안이라고 하시니까. 박나정님,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또 너무 깊게 얘기하면 안 돼. 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 탈북자 문제, 탈북민 문제. 예, 북한 이탈 주민들 이렇게 이미 한국에 많이 와서 정착이 계시잖아요. 5만 명, 4만 명 이렇게 되신다고 하대요. 예. 저도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십니다. 예. 그리고 이미 또 이제 이렇게 심지어는 그게 다시 이 조명되었던 게 지금 탈북한 분이 22산으로 넘어가. 제 다시 돌아가신 내려온 대로 똑같이 올라갔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남한 사회에서 부정응, 한국 사회에서 부정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 탈북민들이 과연 이제 이 숫자는 많아졌지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이 탈북민들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뭐 범법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감된 사람들 중에 한 30~40%가 마약 사범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논문에 나왔죠. 예, 관련된 학자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건 뭐 데이터가 틀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감된 160 몇 분인데 실제로 그냥 30~40%니까 60명. 60명 정도가 마약 중독이었다. 또는 마약 사범. 사범이죠. 예. 특히 이제 뽕이죠. 히로뽕인데 왜냐하면 이거 참 의외야. 한국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거 아니야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럼 왜 그러느냐? 북한 사회의 독특한 구조가 볼 수 있는 게 북한이라고 하는 데는 평양이나 이랬던 그 근교는 잘해놓고 삽니다.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특히 함경도나 이제 평안도 북쪽 같은 데는 사실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알아서 먹고 살든 굶어 죽든. 근데 이게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권력도 없으니까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흔한 게 이 그 뽕 같은데 중독이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느냐? 실제로는 얘들이 이 밀무역이라든가 이제 외환을 벌이하기 위해서 북한에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승기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식민지 시대에 그 최고의 중화학공업에서 굉장히 하면서 화학 학자 중에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동경대학 같은 데에서도 조선인 학자 중에 최고. 그러니까 그 조선인 학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예를 들면 종합대학, 김일성대학, 김책대 이런 데서 남게 되면서 북한의 중화학공업을 상당히 그쪽 부분을 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됐는데 그 얘기하고 지금 우리 이제 뽕 얘기하고 무슨 왜냐하면 거기에 인력이 남은 거예요. 화학 연구원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주로 히로뽕을 합성하는데 인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마약 조직과 이쪽에 있는 마약 조직과 연결돼 갖고 품질이 좋은 히로뽕을 만들게 되는 그런 그 토대가 됐던 거예요. 그게 왜 북한 정권에서 김정일 정권 이런 데에서 왜 외화벌이로 그 히로뽕이 됐느냐면 그 인력적 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는 놨지 수요는 없지. 왜냐하면 중국에는 마약 사범은 죽여버립니다. 그냥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났던 마약 중독했던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마약
마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 마약 사범 문제가 발생했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저 이상 오늘이 뭐 북한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아니죠. 예. 다만 최근에 발표되었던 논문, 그러니까 이 탈북민 수감자 30~40%가 마약 관련된 사범이거나 중독자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몇 분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 조사를 한 논문이 나온 거죠. 그 실제 마약 사범이거나 마약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한 10여 명에 대한 심층 조사를 했는데 거기 나왔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논문의 내용에 의하면 왜 이렇게 이 마약이라든가 아편, 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갔느냐. 하나가 이제 보면 어떤 공포 사회, 감시 사회, 그렇죠. 또는 이미 여기서 자기 비전 자체가 없는 사회에 대한 탈출구로서의 어떤 마약을 하게 되는. 마약. 그러니까 일시적인 순간적인 어떤 현실의 깝깝함을 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약에 접근했던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돈이 되는 거리가 그렇죠. 돈벌이 거리나 돈이 되는 거리 자체가 거의 왜냐하면 북한 뭐 여러 가지 경제 봉쇄라거나 경제 낙후함 때문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데 가장 손쉬운 그거는 뭐 남한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약, 아피안, 뽕, 뭐 양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던 측면이 강한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부분이 일종의 수요자가 있어야지 그게 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마약 중독자들을 일종의 내버려 두는 거죠. 북한 정권에서.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다 보면 사실은 그 중독된 사람들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네. 또 똑같이 마약을 구해갖고 여기서 중독이 되니까 당연히 수감되고 그 비율이 30~40%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164명 중 뭐 한 150명 중에 한 60명 정도라고 하는 이게 수치지만 이거 자체가 저도 훨씬 넓게 보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 나아가서는 북한 사회 내에서의 어떤 측면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렇죠. 안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위창이. 예전에 탈북민들은 안기부 지금 뭐죠? 국정원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이제 통일부로 세터 뭐 세터 하나원 뭐 이렇게 하나 뭐라고 되어 있는. 근데 이게 국정원으로 일부 넘어왔지만은 국정원에서 저기 통일부에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정보 취득 차원에서 정보기관에서 관리했는데 이제는 통일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시 월북자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니네들 뭐 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착금 그거 갖고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막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대로 그냥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예산을 더 늘려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모호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슬픈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탈북민의 숫자가 수백 명 단위가 될 때는 희소성이 있어. 그렇죠. 희소성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대우도 좋아. 예를 들면 그게 통일부가 되든 국정원이 되든.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가 예를 들면 몇만 명 단위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희소성도 떨어지고 관리 비용도 커지고 그렇죠. 특별하게 거기서 나오는 뭔가 없어. 그러면 살살 손을 떼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방치가 돼버리는 거죠. 방치가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다시 한국 사회에서 재교육을 받아서 직업을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식 교육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교육과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일용직밖에 안 돼요. 노동직밖에. 근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냥 방치할 것인가. 지금 방치해 놓으니까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한 뭐 몇백 명 다닐 때는 뭐 국정원이나 저기 통일부 가다가 지금 만만 명 다니게 되면 이건 탈북민이라고 하는 집단을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특수하게 보지 말고 조선족 문제 또는 이주 노동자 문제와 같이 한국에 이미 몇만 명 단위가 되면 한국의 원래 원주민들 정주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 외에 들어오는 이주민들 있잖아요. 그 이주민들이 국적이 동남아시아일 수도 있고 중국 조선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주민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 과거가 뭐든지 간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정책적 전환을
이게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그렇고 진보 정권도 그렇고 예. 이거를 뜨거운 감자로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특별한 뭐 이렇게 해버리자면 북한에 당장 반발을 할 것이고 예. 보수 정권에서는 또 역시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니까 네. 박근혜 정권 때도 못했고 예. 문재인 정권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를 예.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단순히 탈북자가 얼북자가 됐다는 문제 예. 그리고 그들의 마약 사범이 많다는 문제는 결국은 표면적인 부분이 그 결과일 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 편집장 얘기처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좀 마련해 둬라. 이걸 안 해두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탈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치면 이런 마약 이야기 이런 얘기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약간 이게 좀 뭐라고 하죠. 진보 쪽에서 일부는 또 우리 보고 우리 같은 시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반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또 무관심하거나 보지 않으면 또 그거는 또 보수 쪽에서는 또 다르게 보고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렇게 보지 말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주민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이주민들 어떻게 잘 정착하는가 거기에 대한 노동 정책, 일자리 정책, 사회 정책 네, 그렇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너무 그걸 정치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마약 범죄, 마약 사범, 마약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하죠? 이걸 확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더 그런 거죠. 참 사실 좀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빅 피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지금 방송 유튜브도 많이 하시면서 일종의 또 정치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극보수로 갔다가 또 일부는 또 뭐 중도에서 뭐 얘기도 하고 참 난감해요. 예. 이걸 범죄 차원에서 보기도 참 난감하고. 예. 일단 정치화는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걸 건드리는 것을 이거 약간 무슨 종편에 있는 나가 이분들 이 방송에서 요구하는 탈북민들의 그 이미지와 발언이 있거든. 그렇죠. 그걸 해줘야지 또 방송에서 소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아예 침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부터 시작해서 채널 TV조선에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3년 안쪽에서는 다 정치를 소모해다 말았어요. 아시다시피 걔네들이 거기서 쓴 방송에서 얘기도 있었잖아요. 다 많은 부분이 주작이다. 주작.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들은 얘기.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야. 과장해서. 왜 그렇게 욕을 하니까. 욕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그 나쁜 놈들이야. 김정은이 뭐 아주 나쁜 거 북한 부패가 뭐 그런 얘기 계속해요. 그게 실질일 수도 있지만 또 주작이 되면서 실제 북한 상황이 아니라 좀 다른 거를 정보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실제 북한 시상에 대한 더 모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은 정반대 쪽에서는 아예 무시해 버려. 이런 문제도 이것도 문제죠. 이게 사실은 지금 탈북민 문제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 예를 들면 반복된다는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뻥튀기 해가지고 약 선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 너는 북한을 옹호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또 뭐 약간 이런 객관적 현실 마약 사범 마약 중독의 비율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이 되면 너 반북이야 뭐 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양극단의 어떤 공존 그렇죠. 극과 극이 공존하는 거죠. 이것들을 작살내야 됩니다 우리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탈북민의 수감자들 중에 마약 중독, 마약 사범이 많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진작에 그렇죠.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봐야 누가 됩니다. 통일부도 고민해야 되고 국정원 너도 고민해야 돼. 예. 근데 국정원은 이미 손 떼려고 하고 통일부도 귀찮아하고 그럼 복지부는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그렇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야 뭐 이주민들, 조선족들, 탈북민들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새끼들, 우리 한국인들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벽을 치게 되고 그게 이대남 이재명에 대한 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주목했으면 해가지고 최근에 이런 논문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소개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 사건 사고는 지금 어제 저희 편파 TV에서 한번 다뤘는데 지금 뭐 그 광주 동구 화정 그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지금 6분이 실종됐는데 1분이 발견됐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상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가지고 다 나머지 5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더 되게 된 상황이죠.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작년에 그 법안이 통과됐던 이것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중대재해법이 작년 1월 달에 제정되었지만 1년 유예했기 때문에 다음 한 열흘 뒤죠. 네, 열흘 뒤인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1월 27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이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건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CEO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못 묻게 됐어요. 법으로는. 그렇죠. 법으로는 뭐 웃기게 소급이 안 되니까. 웃기는 건데 이제 1월 27일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책임자를 묻게 되니까 지금 대기업에서 발등이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CEO들 그전에는 꼬리 자르기로 할 수 있었던 이 대기업 CEO들에 대해서 당신 위험하니까 우리한테 법률 자문 받아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들이 모두 다 이 TF를 닫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앤장 무려 그 TF가 100명이 100명이라면서요. 보통 그 밑에 있는 한 10위권 애들은 뭐 율촌, 태평양 뭐 이런 애들은 한 5, 60명 정도. 근데 모두 다 변호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할 거는 정해져 있지만 주로 이제 전관들 노동부의 노동정책국장, 안전정책국장 이런 애들이 특채가 거기서 채용이 되는 거죠. 고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지금 노동부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주무부처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집중 로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이걸 안전을 예방하자고 해버렸는데 거꾸로 그게 아니라 이 재벌이라든가 CEO를 보호하는 방탄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런 중대재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 인력, 안전 매뉴얼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혹시라도 벌어졌을 때 CEO를 보호하는 법률회사한테 자문료 주고 하는 비용 이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노리고 지금 로펌들이 영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무슨 TF나 무슨 대응팀 됐고 그런 말은 그냥 아름답게 꾸민 말이고 쉽게 말하면 야 이 건을 통해서 대형 로펌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주요한 시장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로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회장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회장님 잘못하면 이거 감옥 갑니다. 그러려면 저희들하고 미리 자문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 슬픈 현실이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대거 노동부 출신의 정관들이 채용되고 있다. 우리가 정관 예우라는 게 뭐 퇴직 판사, 퇴직 검사만 얘기인 줄 알았더만 퇴직 노동부 공무원도 중요한 전관으로 오히려 중대기업처벌법이 걔네들의 먹거리를 주게 된 거죠. 밥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부 차원에서는 이게 대응이 되느냐? 대응이 되고 있느냐? 오히려 얘네들이 노동부 애들이 오히려 좋은 밥벌이가 생겼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부 차원에서 이것이 대응이 어느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 감시라든가 아니면 대응이 되고 있는가? 이걸 누가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돼.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이런 재해나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많아져야 될 것은 그러면 안전 전문가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통 무시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요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 그렇죠. 법률 자문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약간 씁쓸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법의 취지는 현대산업개발이든 삼성엔지니어링이든 건설이든 뭐 이런 데에서 안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의 취지죠. 그런데 거꾸로 걔네들이 아니라 그 법률 대응팀의 외부적인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게 문제야. 이건 뭐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 그건 뭐 로펌이 가지고 있는 본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하더라도 씁쓸하다 이거죠. 그렇죠.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법이 취지됐던 건 이걸 뭐 칼 들고 나가서 이 새끼 목 자르겠다. 이게 취지가 아니고 중대재해를 그렇죠. 예방하자. 그만큼 큰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조치, 안전 조치 이런 것에 신경을 쓰자라는 취지인데 여기에 어떤 뭔가 이 포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이제 법률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이 현실은 뭔가 약간 언밸런스하다. 현대제한산업개발 뭐 그 예만 들어도 무수히 많은 민원이 들어갔고 무수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구청 공무원들 쌩까 뭐 흔히 말하는 그게 왜 그러냐? 뭐 당연히 뭐 정치인과 연결이 되겠고 대충 집어주고 말고 뭐 그냥 대충 그 현장에서 엎어지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다들 오리발 내밀고 있는 구청 공무원 놈들도 오리발을 다 내는 상태이고 애초에 그럼 초기부터 이걸 발주하거나 그럴 때 이런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하는 공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걸 해라고 이 중대기업처벌이 만들어진 취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다. 그럼 그것을 애초에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당연히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애들은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중대처벌법의 취지에서 중심이 돼야 될 건 뭐냐면 중대재해 피해자로서의 노동자 이것을 어떻게 줄이고 재발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맞춰야 되는데 그 지점이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면 잘못하면 우리 회장님 사장님 구속될 수 있겠네. 자꾸 초점이 글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하여튼 이건 현대산업개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현대중공업, 예. 포스코 우리나라 산업재의 거의 1, 2위 기업들입니다. 예.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예. 포스코. 근데 건설 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사실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예. 다른 데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광주에서 주로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요즘도 사건 사고는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했고요. 시사 관련돼서는 뭐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두 가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시사에서 제일 핵심 화두는 하나는 뭐 김건희 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역을 보도하니 많이 가지고 하는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집거가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 집거가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용어가 전 모르겠어요. 아니 선거운동 잠정 중단 상태인 거죠. 그걸 줄여서 집거, 좋게 표현하면 침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나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갑자기 집거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나요? 있었죠. 예,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예, 근데 이게 조금 길죠. 긴 편이죠. 근데 먼저 그 김건희 거부터 할까요? 심상정부터 할까? 김건희 씨의 7시간 그 보도에 대한 가처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어제 나왔죠. 네, 결정이 나왔죠. 나와서 법원에서는 수사 그러니까 김건희 수사 관련된 내용 그게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겠죠. 네. 뭐 그다음에 사생활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둘이서 얘기하다가 욱해가지고 하는 또 약간 욕 같은 거 욕이나 좀 이렇게 하는 이거 과한 발언 이것들은 뭐. 방송의 어떤 필요성하고 약간 무관하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인간도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방송 금지가 해당되는 것 같다. 또는 MBC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미 방송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었고 그건 적절하죠. 예. 예. 그 외의 사건들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방송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내일 나온다고 하더만요. 예. 내일 스트레이트 MBC. 뭐인데 약간 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뭐 방어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정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됐을 때 여론 재판, 그러니까 판사들이 여론 재판에 대한 부분의 불리함 이런 건데 그건 판사들이 결정할 문제지. 여기서 나와도 실제로는 그거는 법정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너무 가처분 받아들인 그 판사가 좀 추이를 떨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두 건은 욱해서 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 부분 사생활 부분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MBC에서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리해야 되지만 어쨌든 결정은 났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전 두 가지 의문이 들던데 왜 자꾸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이 김건희로 타겟팅이 되고 있는 건가? 그 뭐 7시간 통화 자체의 과정도
약간 좀 취재 과정에서의 나름대로 뭐 6개월 동안 53번 한 걸 다 이제 한 거예요. 예. 한 번에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타겟팅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 이런 선례가 있었나 예를 들면 후보가 아니라 이제 후보의 이제 부인 이런 문제 물론 권력자가 된 이후에 예를 들면 부정부패라거나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그거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다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렇죠. 처벌을 받았던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닌 이제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가 아니라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부각되고 있는 경우가 참 없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사실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실제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박근혜의 그 국정농단을 실제로 수사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인정하는 바대로 지금 여권의 핵심부들과 인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육탄 방어 뭐 몸이 아니라 진짜로 방어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원죄는 지금 여권의 핵심부의 뭐 핵심부든 어쨌든 국회의원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어쨌든 지금의 여권의 핵심부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추정도 하고 나머지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털고 했을 때 분명히 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참모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김건희 씨 초기에 털자 했는데 그건 김건희 씨가 거부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실 그게 결국은 패착이 된 게 아니냐. 실제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초기에 털었으면은 지금 이게 6개월 동안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녹취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였죠. 이건 자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권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 후보자 유력한 후보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외일 수 없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타겟팅에 왜 지금 이야기는 뭐 아까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뭐 학력 위조라거나 이거는 어쨌든 현행법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 이전에 김건희에 대한 제일 큰 화두가 뭐였습니까? 그게 줄 이야기잖아. 그렇죠. 줄 얘기하게 되고 과거의 어떤 전력을 얘기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희롱, 성폭력, 성범죄적 성격들을 그냥 정치권에서 했잖아. 근데 여기가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닌가 봐 하면서 다른 데 돈 거야. 그러면 어쨌든 한 여성에 대해서 줄리 어쩌고 하면서 완전히 성희롱 성범죄가 거의 만연되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냐. 아니면 말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이냐. 이런 생각이 저는 하나가 들고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학력 위조 이건 또 현행법이 문제가 되면 그건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줄리로 한번 쭉 밀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회군에서 다른 거 터뜨리는 이거는 좀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도이치모터스든 김건희의 그 와일드한 성격이든 이런 것들이 취재의 대상에 어떻게 걸려들었으면 그거는 뭐 언론의 자유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선수가 무슨 정용진의 뭐 멸콩 발언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콜. 그럼 이 김건희에 대한 취재도 무슨 이제 성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취재할 수 있고 공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 이건 언밸런스한 거다.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줄리 담론을 가지고 퍼뜨렸던 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언제 책임질 거냐. 이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이게 서울의 소리에서 취재한 걸 MBC에서 턴다는 거 아니야. 내일. 그런데 그렇죠. MBC는 중대한 전력이 있는 자 아니에요. 전력이 있는 집단 아닙니까. 채널A 이동재와 한동훈의 녹취록을 가지고 이걸 약간 왜곡해서 KBS에서 해가지고 그 오보라고 하고 KBS는 사과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MBC에서 또 까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논란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녹취록 가지고 녹취록의 일부를 약간 보면 편집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런 전력이 있는 MBC야. 그런 전력이 취재한 서울의 소리가 자신의 방송이나 한 게 아니라 또 대형 MBC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중파를 통해서 터뜨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KBS하고 JTBC도 같이 줬다고 하던데요. 동시에? 뭐가요?
그 파일을 이번에? 네. 아니 저는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주체가 MBC한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MBC가 판단해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뭐 본인 그 백은종 대표나 뭐 이모 기자가 얘기하는 기자인지 하여튼 관련자라고 뭐라고 부르든 MBC에만 준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그 레거시 미디어에 줬는데 걔네들은 망설이 없고 MBC가 그렇게 된 건 이제 말씀하신 뭐 편집장 말씀하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MBC가 과감한 것 같다고요. 요새. 네. 과감하다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 크게 쳤는데 이번 또 과감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건 뭐 언론의 보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건 전력이 있는 MBC가 요새 하는 거 볼 때는 야 좀 많이 나간다. 요새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 MBC는 정치적 중립은 약간 포기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느끼고 있고. 어쨌든 김건희 씨의 그 뭐 녹취는 일단 한번 들어보죠. 한번 들어보고 저는 들을 생각 국민이 어쨌든 아니 국민들이 뭐 좀 하니까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 거고 뭐 관심 있는 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7시간의 나머지 부분은 또 뭐 그 서울 소리 쪽에서 깐다고 하니까 그건 또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시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저는 다만 뭐냐면 저는 사실 그 충분히 몇 달 전에 김건희 리스크를 윤석열 쪽에서 커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버 못한 거는 윤석열과 그 이제 선거 팀의 실수다. 물론 당연히 당내 경선 뭐 실수야. 자유로운 개인 김건희의 캐릭터가 세니까 그러니까. 컨트롤 못한 거겠지. 그러니까 실수인 거지 말하자면. 아니 그 김건희 쪽에서 나의 자주권을 너가 왜 나는 후보가 아니야 이렇게 나왔겠지. 후보가 이제 후보 마누라한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것도 아니다. 저는 충분히 뭐 설명할 수 있었던 거를 키운 건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건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번 들어보고. 근데 사실 저는 애초에 제가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심리 분석을 요청하길래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차라리 정치를 했으면 됐다. 와일드하고 좀 삶이 좀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 해도록 나비를 두지 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한번 두고 보시죠 뭐. 네, 하여튼 그런데 줄리 사실 여부는 관심 받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줄리 담론을 가지고 퍼뜨렸던 자들 이런 대장 줄리 자체가 아니라 줄리 담론을 가지고 했던 거. 에 대한 정치권이나 언론 내스 또는 유력 인물들의 그 책임 문제. 아니 우리 그 박원순 뭐 안희정 오거돈 이런 문제들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머리를 숙이고 반성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특히 이런 이게 성희롱 성범죄와 관련된 발언들은 제일 자제하고 조심해야 될 때가 정치권인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로 공개하라 이거죠. 다른 거로. 그러니까, 공개할 거리 한두 군데도 아닌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 가지 본질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줄리를 가지고 계속하는 건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제일 먼저 공공연하게 얘기했어. 그거 추미애잖아. 추미애. 전직 장관이고 전직 민주당 대표라고 한 자가 그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은 뭐라고 했었냐면 뭐 오거돈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엎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또 공공연하게 성희롱 성범죄적 발언들을 그냥 떠들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렇게 넘지 못하는 건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본인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판단합시다. 다음 얘기 보죠. 우리 심볼리. 근데 단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귀하실 것 같아요? 복귀하지 무슨 사퇴 얘기하는 자들은 사퇴했으면 하는 마음도 자기 기대와 바람을 그냥 푹 담가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 사퇴도 대안이 안 되는 건 그럼 사퇴해서 그럼 정의당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사퇴하게 되면 정의당은 공중분해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사퇴를 왜? 그 공중분해 시키려고? 아니 지금은 공중분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재명 지지율에 플러스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지. 상관없고. 그래 정의당 내에도 예를 들면 자기 당의 후보인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 비율 나왔는데 정의당의 3분의 1만 아니 그거는 정의당 지지자만 정당 지지자 중에서 정의당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이 비율이 높다. 예전에는 한 40% 50%에서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게 심각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과는 별개로 정의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당내 당원들 그중 내에서 또 지도급 인사들 중에서도
이번에는 이재명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왜 그럼 정의당을 나가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민주당으로 가지. 그분들이 가셔야 될 분들인데. 안철수나 저는 그래서 아니 그럼 차제에 과감히 정리해 버려라. 네? 그분들이 안 나가시잖아요. 안 나가면 축출해 버리든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심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한 50%는 심상정 지지, 나머지는 분산되었어.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한 50%, 40%는 안철수 지지, 나머지는 다 한 대로 갔어요. 그런데 정의당은 지금 더 떨어졌어. 50%, 40%에서 한 3, 40%로.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올라갔어. 이제 안철수 지지율이 높아. 왜? 그거는 이제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리고 심상정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건 객관적인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지지율이나 TV 토론 문제에서야 뭔가 이런 약간의 이게 참 불안함 또는 떨어지는 것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지율은 정의당과 진보정당의 대선에서의 지지율은 1%에서 한 5%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007년 권영길 후보가 3.9%를 받고 2017년 심상정 후보가 6. 몇 프로 받았잖아요. 이거는 2007년과 2017년 선거가 워낙 원사이단 일방적인 선거였고 그렇죠. 박빙 선거가 아니었던 것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 예를 들면 뭐 한 5%에서 지금 3% 심지어는 2%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아직은 5%가 나오는 게 많은데 이것 자체가 아직 우리 현실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무슨 절망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 그게 왜 안철수는 떡상하는데 왜 심으로는 안 오고 있는 거냐. 이건 좀 평가가 필요하겠죠. 네. 윤석열 이재명의 이전 투구와 신변 잡기잖아요. 형수욕설 뭐 줄리든 뭐 김건희 이 소리 신변 잡기식 그냥 진흙탕 싸움 속에서 실망층이 생겨서 이 실망층들이 근데 왜 안철수의 떡상에 근거되지 심으로는 왜 안 오는 건가에 대한 진정 고민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안철수도 식상해 몇 번 도전했어. 심상정도 식상해 몇 번 도전했어. 그러니까 마치 심상정의 정치 경력하고 안철수 정치 경력 그렇게 차이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식상해 맞아. 근데 왜 안철수는 희망으로 보고 심상정은 그냥 뭐 정체된 물로 보느냐?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 그럼 심상정 아니면은 정의당의 전략이 잘못됐느냐? 이게 일부 평론가들이 정의당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후보 혼자 뭐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된 좌표 설정이 맞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는 거고 애초에 판 자체가 안 된다. 이건 사실 좀 무리하지만 어쨌든 편집장 말대로 평가는 진짜 진지한 평가는 필요하다. 분석은 필요하다. 이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심상정 개인의 캐릭터에 대한 공격 특히 요새는 저는 민주당 쪽에서 이게 한 5년 전 버전만 되면 비판적 지지하거나 사표 심리를 자극하면서 약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쓱 이게 보면 미안한데 이번에는 우리 해줘. 약간 이게 좀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타협적 모드 있잖아요. 민주공당, 정의당, 심상정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이번 대선은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를 지지해줘. 다음에 너가 지지해줄게. 이런 모드였는데 요새는 대단히 공격적 모드야. 맞아요. 약탈적 모드. 그러니까 그냥 저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아줌마가 나이도 많은데 이런 식의 계속 공격 모드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김어준의 그 심리 분석이 거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네. 심리 분석부터 하니까 이제는 공격 모드예요. 그 전에는 약간 타협과 약간 이런 모드였는데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왜 이재명, 윤석열 특히 윤석열이 다수이겠지만 이재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실망한 이 중도층이나 삼지대표가 왜 안철수로 가는 거냐 이거는요. 일단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못 가고 안철수 오는 표의 다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권 교체표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를 응징하고 새로운 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로 갔는데 윤석열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자꾸 말이 많고 시끄러워. 그러면 안철수라고 하는 건 안철수도 반민주당이야. 민주당이 반대편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정권 교체를 시키려면 윤석열은 뭔가 불안해. 그럼 안철수 낫지 않겠냐? 현실 가능성. 그러니까 심리되는데 심상정이 정권 교체냐?
현실 가능성 없지. 아니 현실 가능성이 아니라 안철수는 반문재인 반민주당 성향은 분명해요. 그런데 심상정과 정의당으로 표를 주는 게 그게 정권 교체냐 이거 민주당하고 약간 친화적인 당 아니냐라는 심리가 윤석열에 대한 실망 또는 국힘에 대한 실망청이 이 심상정을 못 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차별을 못했다. 그렇죠. 여전히 많이 시도는 했지만 그러니까 안철수로 가게 되면 이건 정권 교체 같아.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으로 가는 게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른 어떤 정부로 가는 것이냐에 대한 여전한 퀘스천 마크. 그건 인정. 이게 이제 보면 아까 안철수는 떡상하는데 왜 그 효과는 심은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나머지 무슨 심에 대한 공격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의미 없는 거고. 약탈적 태도. 이제는 파렴치 모드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그거는 저는 이제 보여지고. 민주당의 주요 인재 그 정치 소매상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금 그쪽에 이재명 쪽을 옹호하는 여러 뭐 이제 진행자들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는 애들이 대부분 그런 모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심상정 죽이기.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뭐 별건 아닌데 문제는 그거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소위 말하는 국민 정서를 못 읽었다는 거잖아요. 심히. 그러니까 어디서 항상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정권 재창출 예를 들면 3이면 30이면 정권 교체는 항상 50이었잖아요. 그렇죠. 20은 중도였고 잘 모르겠다 했고 이 항상 20%만 그러면 어디에 스탠스를 기인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심상정과 정의당은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정권 교체의 윤석열 버전, 안철수 버전, 심상정 버전이 있는 거다. 이런 이미지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히 심상정과 정의당의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영국 대표도 둘 민주당이든 윤석열은 또이다. 그러니까 둘 다보다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저기 주요한 생각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예. 확실히 반민주당. 예. 정권 교체로 가야 되는데 예.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제로 정권 교체가 맞아? 이런 느낌. 그게 제일 1번이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2차적 3차적 요인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심상정이 워낙 오래됐다는 이미지 노쇠한 이미지 정의당 당 조직 또는 선대위 조직이 예를 들면 선거운동의 시스템 유능한 선거운동 체계로서 가동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여론을 과잉 대표하고 있는 이대남 애들의 그 안티페미에 대한 효과적인 공약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2차적 3차적 요인으로도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 제 1차적 요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같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2차 3차적인 거는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대남과 저 페미의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능한 거다. 그건 2, 3과 연관이 되는 거다. 무능하고 대응이 없다. 그러니까 1은 공중전이고 2, 3은 지상전에서도 밀리고 공중전도 밀리는. 예. 네. 그거는 그 무능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의당과 정의당 선대위와 같은 당 조직의 어떤 이 현실태의 어떤 약점.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무능은 할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못하는 건 아예 능력도 없다. 아직은 그 능력 자체가 취약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놈한테 능력 없는데 이걸 못해서 이건 무능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취약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어떤 대선 레이스를 통해서 오히려 한번 으쌰으쌰 해보고 가동을 시키면서 1의 어떤 조건에서 2와 3을 하게 해주는 게 선거의 힘인데 1이 지금 1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 팟캐스트 아니 뭐 이 유튜브 한 1년 넘게 했죠. 예. 오늘 이 편집장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사실은 얘들은 무능한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할 수 없는 어떤 구조에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무능이란 걸로 포장해주고 싶었지만은 무능이란 표장은 너무나도 후한 평가고 사실 편집장의 평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고 왜냐하면 저는 내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그 썼던 게 정의당 해체해라. 왜? 감당 못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지금 감당 못하고 있는데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뻑이 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차마 저는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참 그런 부분이 내가 지금 정의는 해체론자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내 얘기고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이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 지금까지 한 선거운동과 앞으로 할 선거운동에 대한 그 평가에는 내부 역량에 대한 평가도 해봐야 된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떠버리지 말고 못하겠으면 내보내고 선대위에서 다시 조직을 하되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빚지고 망가지고 활동가들 저기 번아웃돼서 이렇게 이따위 짓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선거라고 하는 게 당원들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보고 대상으로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행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 혼자 개인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직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그 조직이 덩치만 크고 이게 뭐 부실한 덩어리냐 이것도 아니고 거꾸로 하면 단단한데 작은 조직이냐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덩치도 별로 크지 않아. 작아.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덩치 부풀리기냐.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뭐 똘똘한 뭐 하나로 뭐가 홀랐다 이런 말 하듯이 똘똘한 당으로 단단한 당으로 만들면서 선거 캠페인을 해 나가야지 오히려 지금 뭐 이런 난국과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단하고 작은 어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진짜로 다음에 어떤 차기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의 문제는 이렇게 못하고 여기서 일종의 그 번아웃 시키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냥 유지가 돼. 그래서 다음 단계에는 이 사람들이 아닌 외부 인력을 충동한다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못 쓰고 외부에서 온 애들도 빌빌하다가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가서 딴짓하고 이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동의.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능력을 갖게끔 만들 수 있는 걸로 이 선거를 이용하면 저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안 되면은 이건 할 필요 없다. 심상정의 문제가 있고 당의 문제가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내부 성원들에게 격려, 동원,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별로 없고 덩치는 큰데 부실하게 만드는 중에 대표적인 징표가 어디서 선거 때만 되면 외부 인사 데리고 와가지고 꽂기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단단하게 만드는 건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의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굉장히 그러면 내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에서 온 애들이 충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하느냐? 걔들이 또 흔히 말하는 신념이 강하고 뭐가 전문성이냐? 전문성은 개뿔도 없는 인간들 그리고 신념도 없는 얼굴만 있는 인간들 그런 거 다 쓸모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저는 그래서 심상정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심상정의 책임론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 그러니까 됐고 우리 최수진님이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마디만 하게 되면 노회찬님이 그리워요. 이렇게 하시는 우리 진님이 계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대선에서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득표를 했던 게 2007년과 2017년이라고 했잖아요. 양강구도가 팽팽해졌을 때 결국 여기에서 어떻게 쪼그라드느냐. 그게 201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후보 처음에는 지지율은 20% 1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박빙 구도가 되면서 다 빠져나가요. 여기에 또 이제 민주당 선수들의 지지자들의 그때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었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협박 뭐 이걸 해가지고 결국 그게 20% 올라갔던 지지율이 3%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그게 거대 양당 중심의 한국 정치 질서가 강요하고 있는 제3당 소수정당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구조의 측면이 있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자 오늘은 밥때가 지났습니다. 뭐 그래도 좋은 얘기 했어요. 그래요? 네, 괜찮은 얘기예요. 저는 편집장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였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뭔가 말을 다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아니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도 듣고 싶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란 얘기로 하면은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핵심을 찔러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세요. 저 이제 밥 먹기 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분이 있어 저를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부른 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패션
잘 하고 다닙니다. 인정 못 받을 뿐이지. 다음 주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갖고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